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바르비종 여인이라는 소설집에 실린 단편소설 강억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김창식 작가님의 소설은 문장이 다채롭고 아름다워서 가끔은 시를 읽는가 하는 착각이 일기도 합니다. 이런 소설을 읽고 나면 내면으로부터 뭔가 꽉 차오르는 느낌이 들고 여운도 더 길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늘을 뜯어내던 비의 흔적이 도처에 흩어졌다. 젖은 신문, 늘어진 플라터너스, 축축한 보도블록, 뜯긴 하늘이 내려와 하얗게 마르는 건물을 껴안고 있었다. 아침부터 쓰라리던 하복부가 허전했다. 통증이 뭉쳤다가 없어진 곳에 구멍이 뚫린 듯 아랫배가 허전했다. 식탁에 앉아 통으로 물을 마셨다. 아내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여름의 길목, 우기에 접근하면 습관적으로 목이 말랐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욕실에서 정수리에 물을 쏟고 우유를 수시로 마셔도 갈증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냉장고에 보관된 맥주는 목부터 배꼽까지 강인한 밧줄을 내리듯 시원했다. 하지만 차가웠던 줄기가 화끈화끈 달아오르면 더한 갈증이 생겼다. 여보, 내일도 비가 올 거래요. 아내는 퇴근하는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비를 말해주려는 시점을 한사코 기다렸다. 내일도 비가 오기를 은근히 바랐다. 내일은 생모의 기일이다. 아내가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싱크대로 돌아섰다. 재빨리 물통을 입에 댔다. 뱃속으로 단숨에 내려간 물이 위에 고이지 못하고 어느 틈새로 실종되는 느낌. 통증이 가신 자리가 미군 같아진 나의 하체. 강물에 생각을 던져 넣듯 물을 자꾸 들이부어도 갈증은 끝나지 않았다. 보리삭의 수렁거림, 손톱보다 작은 찔레꽃잎들의 우수수 떨어짐, 이런 것들은 애초에 상상하던 것들이었다. 자신의 여문 무게로 이파리가 고단하게 흔들릴 때, 꽃다지가 이제는 다 피었다고 꽃잎을 마구 떨어낼 때, 5월은 사람이 죽기에 너무 황홀한 계절이었다. 보리삭이 누렇게 익은 밭고랑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갔다. 집에 평화가 오는 듯 했다. 술주정이 없어졌다. 밥상이 엎어지는 일도 없어졌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시도 때도 없이 몰매를 맞는 일도 없어졌다. 흔들리던 전니가 시원스레 빠진 듯 하던 집안이 사흘도 못 되어 새로운 공면으로 접어들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울음이 멈췄다. 날아가던 종다리가 보리이랑으로 날아들었다. 어머니가 젖은 휴지처럼 보리밭에서 걸어 나왔다. 미루나무 밑을 지나 모래톱을 지나 봄물로 천천히 들어갔다. 봄물에는 5월의 호사한 하늘이 내려와 있었고 어머니는 그 하늘로 걸어 들어갔다. 어머니가 물에다 첫 발을 디딜 때 나는 찔레꽃 덤불에 오줌을 누고 있었다. 연주는 사금파리에 풀잎을 짓이겨 찬을 만들고 마른 흙을 곱게 부수어 밥을 짓고 있었다. 물의 깊이가 어머니의 가슴까지 재어졌을 때 오줌 줄기를 끊고 봄물 쪽으로 달렸다. 보리이삭이 얼굴을 핥히었다. 길에 내려서면서 아버지가 며칠 집에 들어오지 않았음이 불길하게 뇌리를 스쳤다. 미루나무 밑에서 고꾸라졌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머리칼이 수면에 흩어졌다. 죽음의 담벼락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앞에 흔들리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틈박이 어디쯤 나와 아주 가까운 곳에 그 죽음의 문이 있다는 것을 10살 어린 나이에
똑똑히 보았다. 어머니가 깨뜨린 삶의 울타리 높이는 어머니의 머리칼을 흐트릴 수 있는 정도였다. 그 담벼락에 기댄 채 목이 찢어지라 울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 청년이 물로 들어갔다. 내가 가리킨 지점에서 자맥질 하다가 지쳐 백사장에 누웠다. 그때 노인이 붓독에 걸린 시신을 찾아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다. 곧 내가 있는 거실로 걸어 나올 터였다. 내 앞에 누군가가 지나다니는 것이 싫었다. 자리에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나를 아내는 마뜩하게 여기지 않았다. 좀 움직여. 앉으면 엉덩이를 떼지 않는 내게 아내가 말했다. 남자가 뭐 그래? 톤을 높이더니 요즘은 거침없이 참 미련스러워. 힐난했다. 아내로부터 힐난과 눈총을 맞을 때마다 나는 몸에다 사슬을 감았다. 아내가 마취된 동물처럼 나를 흔들다가 물러서서 시근거렸다. 움직임을 거부하는 내 눈빛이 살아있으므로 아내가 분노를 느끼는 것이었다. 분노에 찬 아내의 눈초리를 피하지 않았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울에 갇힌 곰을 바라보는 눈초리로의 변화를 넉넉히 감지했다. 그러면 내 주위에 어느새 쇠창살이 사각으로 빼곡히 박혔다. 아내가 쇠창살 틈으로 나를 노려보다가 현관문으로 나갔다. 옆집이나 아파트 내의 공원이나 수포로 수다를 떨러 갔다. 사각의 쇠창살 우리를 벗어나면 즉시 총에 맞을 동물원의 맹수라는 자학이 위로되고 있음을, 은둔이 차라리 도망임을 아내는 알고나 있을까. 새벽잠에서 비가 그쳤음을 감지했다. 붉게 커튼 자락이 물드는 것을 꿈과 생시의 연속으로 보았다. 꿈의 세계에서 생시로 이어짐을 감지하면서 빛이 망사에 펼치는 환희를 주시했다. 흰 망사 커튼이 밝은 빛을 걸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빛 알갱이가 통과하는 커튼을 응시했다. 하얀 레이스의 빛 알갱이가 밝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물에 걸린 참붕어의 금빛 비늘과 끔뻑이는 눈알도 보였다. 생물책과 국사책과 세계지를 외우면서 밤을 새웠을 때의 독서실 창에 붉게 물들던 그 빛이었다. 누운 채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 그 환희를 몸에서 털어내고 싶지 않았다. 아내는 늦잠이 많았다. 환희는 온통 내 것이었다. 물론 아내가 일어나면서 커튼에 걸리는 환희의 그물이 일시에 거치곤 했지만 그 거침도 내게는 생동감으로 다가왔다. 아내가 화장실에 들렀다가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동안 누운 채 수동적으로 느끼던 그 환희를 만지러 밖으로 나갔다. 비가 멎은 아파트는 호수처럼 정갈했다. 벤치가 밤새 어디 다녀온 듯 제자리에 냉큼 와 있었고 나뭇잎은 숨구멍을 열었다. 그 숨구멍으로 걸어 들어가듯 벤치에 앉았다. 키를 낮추자 도드라져 보이던 사물들이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파트는 햇살이 관통하는 물속에 가라앉아 싱그럽고 고요했다. 어린 남매가 놀이터로 왔다.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들렸다. 참새가 알을 겪는 소리를 쥐똥나무 밑동에 묻고 포르륵 날아갔다. 오빠의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은 나무 심지만 남았다. 동생의 아이스크림은 반이나 살이 붙었다. 오빠가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탐내기 시작했다. 빼앗으려는 오빠와 지키려는 동생. 나는 남매에게서 폭행을 예감했다. 오빠가 살토막이 남은 아이스크림을 요구했다. 동생이 뒤로 감추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땅에 떨어졌다. 오빠는 그것마저도 아쉬워 입맛을 다셨다. 오빠가 폭력적인 손놀림으로 아이스크림을 마침내 움켜쥐었다. 동생은 빼앗기지 않으려 앙탈을 부렸다. 예감대로 녀석의 손이 동생의 옆구리를 쥐어박았다. 동생의 울음소리로 아파트에 강안개처럼 일어섰던 고요와 아침의 생기가 일시에 걷혔다. 어린 인간에게 폭행을 가르쳐준 자 누구인가? 어머니가 물에 들어간 지 2시간도 못 되어 주검으로 아버지 앞에 누웠다. 눈물은커녕 걷어찰듯 시근덕거리던 아버지는 눈물이 없는 줄 알았다. 아버지가 밤중에 우는 것을 보았다. 불규칙한 울음은 부품이 빠져나간 기계를 떠올리게 했다. 아버지의 눈물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밤중에 컹컹 소리 죽여 우는 뒷모습을 보고서 아마 눈물도 흘렸을 터였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울었다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짐승이었다. 토굴 같은 부엌에서 차린 저녁상을 물리면 윗목에 아버지가 눕고 나와 연주는 아랫목에 누웠다. 아버지는 이불에 눕기 전에 사기 대접에 소주를 찰찰 부어 들이켰다. 김치 쪼가리 한쪽도 술의 뒷맛으로 입안에 넣지 않았다. 아랫목에 누운 우리는 숨을 죽였다. 눈을 감고 반듯하게 누워 당신의 목전에 아주 평화롭게 잠들어 있음을 신용했다. 생각은 펄펄 살아 방 안 곳곳과 아버지의 상기되는 모습을 더듬었다. 콧잔등과 볼과 눈두덩으로 기어오르는 붉은 술기. 오래지 않아 숨소리가 커지면서 아버지는 쓰러지듯 잠자리에 누웠다. 곧이어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으르렁거리면 우리는 눈을 떴다. 긴장의 터널에서 헤어나왔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해지면 외려 평화로웠다. 우리는 갑자기 허전해진 심정으로 허우적거리다가 연주가 훌쩍거렸다. 잠깐이라도 합세해서 콩새처럼 울어야 했다. 공허를 울음으로라도 채워야 했다. 연주가 울음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가슴이 밤마다 새카맣게 타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음식도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했을 터였다. 그래서 먹지 못해 뼈를 드러내고 해골이 커지다가 죽은 송아지처럼 땅바닥에 영영 엎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울음을 참으면 가슴이 아팠다. 나는 먼저 실컷 울고서 아직 울고 있는 연주의 옆구리를 쥐어박았다. 그대로 두면 밤새 울 것 같아 여린 묘목 같은 몸에 주먹질했다. 몹시 무더웠던 여름. 동물 울음소리를 들은 듯 잠에서 깨었다가 아버지의 웅크린 뒷모습을 보고 당신의 울음으로 알아차렸다. 시계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몇 시인지 알 수 없었다. 문지방을 넘는 바람에서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아버지의 몸을 지쳐온 그 비릿함은 늘 타인 같았던 아버지의 냄새가 아니었을까. 방문을 당신의 몸으로 막으려는 자세로 짐승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하수를 퍼올리듯 펌프질을 반복하듯 몸을 크엉거렸다. 갑자기 무섬증에 가위 눌렸다. 연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섬뜩한 고요의 늪으로 아버지의 울음이 음산하게 깔렸다. 먹이 찾는 다람쥐 어깨로 옹성거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부품이 빠진 기계를 떠올렸다. 볼트나 아니면 중요 부분을 연결하는 부속이 헐거워져 쉰 소음이 나는 기계. 덜컹거리는 기계 소음이 깔린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이 일제히 낙하하는 여울 물살이 밤새 들렸다. 아내가 서모에게로의 채비를 갖추었다. 아내의 의도대로 비가 더 내릴 기미가 없었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준비했다. 성묘에 필요한 재물과 서모에게 줄 고기와 아내 자신을 위한 의류와 소모품을 차에 실었다. 여보, 나이 들어서 노인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당신의 의붓어머니 말이야. 당신의 의붓어머니? 아내가 방금 내게 던진 말을 발음해 보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다. 당신의 의붓어머니. 어머니 앞에 의붓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거기에다 당신이라는 단어도 껍데기처럼 붙었다. 오래 햇빛이 따가웠다. 아내가 선글라스로 태양빛을 차단했다. 아내가 운전할 때 습관적으로 선글라스를 눈앞에 거는 것을 보면서 문화적인 벽을 생각했다. 아내보다 먼저 눈을 떴을 때 커튼으로 들어온 아침빛이 아내의 하얀 허벅살로 내려앉음을 보았다. 허벅살에서 또 다른 빛으로 살아나는 황홀한 현상을 보면서 아내가 참 곱다고 중얼거렸다. 돌뿌리에 깨지고 서툰 낫질로 흉터가 즐비한 내 다리를 보면서 문화적인 벽을 생각해야 했다. 앞으로 새어머니랑 살아야 한다. 밤마다 콩새처럼 울면서 가슴이 진창인 남매에게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연주가 뒤로 숨었다. 서모가 웃으면서 몸을 낮추어 연주를 안으려 했다. 연주가 내 목을 꽉 끌어안고 있다가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버지의 눈총을 맞은 것이었다. 연주가 밖에서 울고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빠르게 뇌리에 흐르자 눈물이 나왔다. 그런 눈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바로 어제 같으면 귀싸대기를 갈겼을 아버지였다. 어머니라고 불러라. 아버지가 서모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연주가 담장에 쪼그려서 울었다. 연주를 강으로 데려가서 해가 지도록 놀았다. 어두워 길이 잘 분간이 안 될 때 집으로 들어갔다. 서모가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했다. 서모는 늘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안으려 했다. 그렇지만 서모의 웃음에 같이 웃어준 적은 없었다. 생모가 죽어서 가끔 울음 놓는 우리의 작은 뺨에 아버지의 우악스러운 손바닥이 후려쳐지곤 했다. 그런데 서모가 집안에 들고부터 아버지는 단 한 차례의 발길질이나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 술도 거짓말처럼 끊었다. 해저물면 서모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질끈 닫았다. 날 새면 서모와 나란히 밭으로 나갔다. 서모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마력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가끔 맹수처럼 성을 내는 아버지의 팔다리를 붙들어 매는 주술을 외웠던 것은 아닐까. 내가 도 경계선을 넘어 이웃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 연주가 학업을 포기했다. 연주는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괴로워하는 내게 말했다. 담벼락을 붙들고 고개를 도리질하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연주가 나를 돌이켜 세우며 웃어주었다. 연주가 집에서 없어졌다. 교복을 벗어서 가지런히 걸어두고 옷가지를 챙겨서 집에서 나갔다. 그때 서모는 무척 괴로워했다. 아버지는 배은 망덕한 년 소리만 반복했다.
곧 학교로 편지가 왔다. 취직이 됐다며 연락처를 보내왔다. 편지에 아버지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얘기는 없었다. 하지만 가출한 연주를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월급을 10만 원 받아서 5만 원은 적금 들고 5만 원은 내게 보내왔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영등포역으로 갔다. 마중 나온 연주가 나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다. 가출하기 전 연주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연주에게 웃어주었다. 울고 있는 가슴으로 웃음을 짓기란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서 찐빵을 한 봉지 샀다. 연주가 보내준 돈이었지만 처음 주는 선물이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동굴에서 사는 동물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두 층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농사를 짓거나 나처럼 공장에 다니는 사람은 지하층에서 캄캄하고 침침하고 음울하게 갇혀 살고, 도시에 사는 사람만 진짜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하늘도 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자가용 타고 어디로든 갈 수 있잖아. 지하층에 사는 우리는 노선버스가 가는 곳만 갈 수 있어. 너도 도시인처럼 살아야 해. 난 하늘만 보면 슬퍼져. 아무리 생각을 뒤집어도 하늘이 안 보여. 지금 갇혀있는 동굴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날 밤 동굴이 너무 캄캄하고 벌레가 기어다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 때문에 연주의 출구가 점점 막히고 있다는 자책에 사로잡혔다. 이튿날 하늘을 보았다. 연주가 말한 슬픔이 걸려 있었다. 혼자 사셔도 굶지는 않으셨겠지? 미루나무가 초병처럼 선 강둑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아내가 말했다. 이제는 꼼짝없이 서모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불안이 가슴에 박힌 것일까? 며느리로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는 자책일까? 아내가 천천히 차를 몰았다. 땅이 조금 있었다. 아버지가 남겨두고 간 논 1,000평과 밭 2,000평이었다. 그것들이 얼마에 팔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도로가 뚫리고 강가 낮은 구릉으로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서울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농사를 지으시겠지? 아내의 혼잣말 같은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픈 기억에 발목을 잡히고 싶지 않았다. 아스팔트 포장 국도에서 콘크리트 농로로 회전하였다. 먼지가 유리로 달라붙었다. 아내가 눈살을 찡그리면서 창을 닫았다. 농로를 타고 작은 고개를 넘으면 강이 누워있고 강의 건너에는 절벽이 있고 맞은편에 집들이 개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강둑에서 초병처럼 선 미루나무는 철마다 색다른 느낌을 발산했다. 5월과 여름의 미루나무는 그 큰 키를 지탱하기 위한 잎의 요란한 몸떨림이 광신도의 주절거림으로 들렸다. 가을로 접어들면 잎이 새총 맞은 콩새처럼 핑그르르 떨어져 논두렁으로 수북이 쌓였다. 겨울의 미루나무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절벽에 한바탕 부딪힌 칼바람이 흠씬 멍들어 미루나무 우둠지로 줄다름치곤 했다. 하교하던 뚝길은 볼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칼바람에 얼굴을 감추기 급급한 행로였다. 미루나무는 죽음을 수없이 지켜본 사무침이 많은 귀신의 행렬이었다. 미루나무 그늘에 차를 세웠다. 기울어진 해가 빛을 절벽에 부딪고 있었다.
하늘을 찌르는 키에 아기 손 잎이라니 칼바람에 살아남기 위한 자신의 단절일 터였다. 생모는 무슨 연유로 미루나무처럼 자신의 일부를 단절하지 않고 생존을 일시에 포기했을까? 지금도 그 연유를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로 지켜본 아버지의 폭력은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도 수시로 폭력이 자행되었다. 자다가 깨어보면 생모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생모가 말할 때마다 입을 막듯이 주먹질을 했다. 폭행은 밥상머리에서도 들밭에 나가 일을 하다가도 일어났다. 생모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아버지가 잘한 것은 무엇이라서 주인처럼 때리기만 했고 생모는 노예처럼 맞아야만 했었는가? 아내가 차에서 내렸다. 절벽에 부딪혀 반사된 빛이 모래톱으로 스며들었다. 생모가 호련히 죽음의 담벼락을 허물었던 그 본물은 흔적이 없어졌다. 댐이 건설되고 마을 앞에 논을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되면서 없어졌다. 건너편의 절벽과 이쪽의 백사장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어머! 물이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하얗게 씻긴 백사장과 하얀 조각으로 강물에 비친 구름에 아내가 호들갑을 떨었다. 그만 가자. 아내의 호들갑에 거부감이 생겼다. 그 거부감이 더 커지기 전에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감탄하는 저 물속으로 생모가 걸어 들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아내의 저 호들갑은 어떻게 변할까? 아내는 여전히 강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간 모래톱으로 걸어 내려갈 참이었다. 잠깐 사이에 절벽에 부딪는 빛이 붉은 기운을 머금었다. 햇덩이가 산마루에 머리를 풀었다. 기어코 아내가 뚝에서 내려갔다. 나는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차로 곧 돌아올 아내가 아니었다. 아내는 늘 그랬다. 아내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행위에 내 의중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싫다고 한 번쯤은 말했던 짧은 바지를 거리낌 없이 입었다. 직장 동료와 함께한 자리에서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선이 드러나는 짧은 바지를 입었다. 그날 내 가슴에 반감이 덩어리로 뭉쳤다. 동료와 헤어지고서 나는 스스로 그 덩어리를 내 안에다 잘게 부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휴일이면 아내가 밖으로 함께 나가자고 요구했다. 아내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일요일은 폐쇄적이고 싶은 욕망이 나를 물처럼 적셨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책 없이 노출된 나를 일요일 하루만은 감추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들어찼다. 달팽이처럼 소파에 웅크린다든가 침대에서 아예 나오지 않던가 어떤 날은 욕조에다 물을 채워넣고 나를 침수했다. 아내로부터의 피난처를 물색했다. 그것은 아내와 반하는 논리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직장이 없이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모두가 주중에는 폐쇄적이란 말인가? 아내는 집에서 살림한다고 자신을 폐쇄할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다 보면 아내에게 반하는 감정이 생겼다. 내가 계속 달팽이 껍질 속으로 웅크리면 아내 혼자 외출했다. 그러는 아내에게 색다른 감정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아내는 내 의중과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을 소유한 여자임에는 분명했다. 이것도 일종의 아내와의 벽임이 틀림없었다. 아내도 이런 종류의 벽을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새 아내가 하이힐을 손에 들고 모래톱으로 학처럼 걸었다. 모래톱이 있고 푸른 물이 있고 푸른 물을 펌프질해 낼 듯한 절벽이 있는 아주 정밀한 구도의 풍경에 이끌려 나는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풍경 속으로 아내와의 동행으로 들어갈 마음은 없었다. 그곳에는 어린 나의 감정과 생각을 송두리째 짓뭉갠 물의 높이가 있었다. 생모의 죽음이 아직 살아있는 곳이었다. 미루나무가 아직 건재하게 살아있고 물 또한 제 깊이를 잃지 않았고 절벽도 무너져 내릴 기색이 어디에도 없었다. 서모의 집에 도착했다. 어둠은 후미진 곳에 이미 와 있었다. 연주와 그의 남편인 황동출도 와 있었다. 건강은 좋으냐? 저녁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서모가 모두에게 물었다. 어른이 된 우리 남매에게 던져지곤 하던 서모의 습관이었다. 자식 중 누구를 지칭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던 심정을 헤아리기 힘든 눈빛이 실려오는 서모의 습성이었다. 저녁상을 물리고 서모가 냉장고에서 무슨 알약을 꺼내 새 알을 먹었다. 무슨 약인지 누구도 묻지 않았다. 형님, 잘 오셨어요. 어둠이 도사린 담벼락에서 황동출이 말했다. 담배를 빨아들이는 입술 주변이 도드라지게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표정이 드러나는 밝은 곳에서 그와 마주하는 것에 일찌감치 질려 있었다. 그는 나와 마주하면 나를 똑바로 응시하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맞으면 초점을 잃었다. 형님도 아직 소식이 없죠? 황동출이 물었다. 글쎄요? 부부 쌍방이 통 신경을 쓰지 않는구먼요. 그가 돌멩이를 찼다. 문에 메어둔 개가 푸드득 일어났다가 푸스스 주저앉았다. 내가 돌멩이를 찼을 때도 저 개가 푸스스 주저앉을까? 생각 중에 그가 두어 걸음 걸어왔다. 나는 개처럼 쪼그리고 앉았다. 큰일 났어요. 이대로 가다간 우리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연주와 황동출이 절차도 없이 부부가 되었다. 6년 전이었다. 3년을 함께 산 나와 아내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것처럼 연주 내외에게도 태기가 없었다. 3년이니 6년이니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한 번쯤은 잉태되었을 시기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쪼그려 앉은 채 대답을 주지 않자 그가 자리를 떴다. 마을의 어느 골목이라도 돌아보고 올 모양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골목에서 머물다 오기를 고대하는 눈초리로 그의 뒷모습을 밀었다. 너희 집에 이제 기저귀 너풀거리겠다. 서모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그럴 때마다 연주가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연주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차다가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린 등에 주먹질했다. 사실 아침마다 마당을 횡단한 빨래를 먼저 보곤 했다. 기저귀가 하얗게 걸려 바람에 나풀거리는 꿈도 꾸었다. 오래지 않아 그럴 염려가 없음을 알았다. 서모는 아이를 낳지 못해 소박맞은 여자였다. 연주가 오랜 가출에서 황동출과 나타났을 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영장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입대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서모의 틈에 아주 어줍게 끼어 있었다. 연주의 귀향을 알아차린 것은 마을 사람들이 먼저였다. 황동출을 짐처럼 끌고서 미루나무 밑을 걸어오는 연주를 사람들이 일제히 주시했다.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가 터질 것이라는 눈초리로
연주보다는 황동출에게 시선을 더 주었다. 연주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황동출을 대면하기는 처음이었다. 황동출이 마당으로 들어서다 말고 마루에 앉은 나를 보고 머뭇거렸다. 연주가 오빠! 하고 불렀을 때 황동출이 그 큰 어깨를 흔들면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우악스러운 소나기에 잡혀 그의 눈을 보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주시했다. 그의 눈빛에 질려 소나기를 빼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단번에 본 그의 얼굴은 믿음이라든가 온화함 같은 느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얼굴에는 등쳐먹기, 빼앗기, 속이기와 같은 낱말이 먼저 떠올랐다. 아버지와 서모가 밭에서 돌아왔다. 아버지는 연주를 보자 들어오던 걸음을 멈추었다. 지게를 진 채였다. 아버지, 연주가 신음하듯 불렀다. 아버지는 여전히 지게를 진 채 연주를 노려보았다. 뒤따라 들어온 서모가 연주를 부둥켜 안았다. 연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황동출이 꾸벅 고개를 숙일 때까지 아직 지게를 내려놓지 않은 아버지는 연주에게서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서모와 연주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황동출과 나는 마루에 앉아 지게에서 풀을 내려 외양간에 넣어주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예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움직였다. 펌프물을 퍽퍽 퍼올려 당신의 몸을 닦았다. 황동출이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나는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없는 행동임을 감지했다. 아버지는 연주의 귀향으로 인한 반가움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황동출을 단번에 불신해버린 가슴에서 이글거리는 불을 진화하는 행동이기도 했다. 점심상이 나왔다. 아버지는 섣불리 밥상에 오지 않고 외양간을 기웃거렸다. 소의 잔등을 쓸면서 풀을 한 줌씩 집어 소의 입에 넣어 주었다. 서모가 아버지를 점잖은 목소리로 불렀고 연주가 아버지의 곁에 가서 기웃거렸다. 아버지가 여전히 소에게서 떠나올 기색이 보이지 않자 황동출이 식사하시지요? 하고 불렀다. 아버지는 황동출을 한 번 바라보고 마루에 앉았다. 아버지가 수저를 들자 모두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평소대로 쌈과 풋고추만으로 밥그릇을 비웠다. 황동출도 쌈이 맛있다고 밥그릇을 비웠다. 나는 반쯤을 서모와 연주는 두어 술쯤 뜨다가 수저를 놓았다. 아버지가 밥상에서 한마디라도 말을 했더라면 분위기는 아주 달라졌을 상황이었다. 연주와 서모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다 밥맛을 잃었다. 아버지가 들에 나갈 채비를 했다. 서모가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았다. 아버지는 기어이 지게를 세우고 윗세장에다 삽을 얹고 허리세장에 호미를 꼽았다. 연주는 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낱날을 지게 탕개줄에 끼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지게의 세고자리를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낫을 쥔 채 움직임을 멈추었다. 나는 가슴이 순간적으로 뜨끔해서 터져나오는 헛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아버지가 한 손에 낫을 들고 멈춘 기계처럼 잠시 서 있자 연주는 누가 뭐래도 제가 데리고 살 겁니다. 황동출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려다가 연주의 눈짓을 받고 다시 거두었다. 서모가 쟁걸음으로 낫을 빼앗아 들었다.
아버지가 낫을 도로 빼앗아 탕깨줄에 나를 끼웠다. 그러자 황동출이 벌떡 일어났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만 연주는 목숨이 꼴딱 떨어지는 날까지 함께 살 겁니다.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황동출이 나갔다. 연주가 황동출이 나간 문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만 올라가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연주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서모도 나갔다. 아버지가 지게를 제자리에 놓은 것을 보면서 밖으로 나갔다. 황동출은 100여 미터나 걸어가서 연주를 기다렸다. 서모와 연주는 길에 서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말을 나누었다. 아버지는 밭에 나가지 않았다. 당신도 너무하구려. 10년 만에 돌아온 딸이 서방이라고 데려왔는데 어찌 그럴 수 있어? 서모가 펌프로 물을 퍼올리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서모가 아버지에게 힘주어 말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서모가 아버지에게 던지는 말의 마디는 물론 펌프질을 하는 자신의 몸에도 힘을 잔뜩 주었다. 불만이 강한 몸짓이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딸인데 어찌 그리 무정하셨소? 당신이야 당신의 피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할 수 있다지만 나는 연주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이날까지 죄를 지은 사람처럼 가슴을 뜯기면서 살아왔어. 내가 연주의 서모인 게 이날 이때껏 한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연주를 어찌 그리 박대할 수 있어? 서모가 아버지에게 돌을 던지듯 말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눈빛, 그 눈빛에서 가슴이 딱 한 계단쯤 내려앉는 섬뜩함을 감지했다. 생모가 어른거리는 눈빛, 폭력과 함정을 보는 듯한 무섬증을 캐내는 눈빛. 그래도 서모가 계속 아버지를 나무랐다. 정식으로 혼인은 시켜주지 못할 망정 데리고 온 사람이라도 반갑게 맞아줘야 하는 거 아니오? 당신이 그러면 그 행패 다 어디로 쏟아지겠소? 서모가 아버지를 힐난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위태로움을 읽었다. 생모를 쥐어받고 발길질하던 아버지의 몸이 벌떡 일어서는 것이 상상됐다. 아버지는 서모의 나무람을 듣다가 천천히 걸어 나갔다. 10분쯤 후 나타난 손에는 막걸리가 들렸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놓고 해가 저물 때까지 무려 4시간이나 침묵으로 술을 마셨다.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로 갈증을 달래는 것이었다. 서모도 한 잔 거들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쉽사리 정박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서성이다가 잠자리에 누웠다가를 반복하면서 지새웠다. 황동출이 다시는 우리 앞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빌었다. 울음 가득한 눈빛으로 문을 나서던 연주가 어른거렸다. 부품 빠진 기계처럼 울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꿈을 꾸었다. 물로 몸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몸이 물에 살을 찢어 그물을 치고 있었다. 한방눈이 내리는 새벽이었다. 알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과 무릎과 허리가 차례로 차가워졌다. 차가움은 통증으로 변했다가 머리 떨림을 몰고 왔다. 머리가 한 차례 떨리고 나면 물에 잠긴 몸은 이미 내가 아니었다. 그물을 물에 넣고 물의 상처를 닫아주듯 밖으로 나오면 물은 결코 찢어져 있지 않았다. 눈이 내려앉았다. 물살에 모래알 구르는 소리,
조금 전에 놓은 그물에 참붕어가 지느러미를 치는 소리. 귀를 가만히 열었다. 강둑으로 저승사자가 걸어왔다. 미루나무 잔이파리를 철렁거리면서 걸어왔다. 애비야. 제사를 지내고 잠든 나를 흔들었다. 저승사자에게 잡힌 팔을 빼내며 눈을 떴다. 서모였다. 할 말이 좀 있다. 서모가 그렇게 말해놓고 밖으로 나갔다. 아내는 옆에서 곤히 잠들었다. 땅 말이다. 땅? 버릇처럼 중얼거렸다. 서모가 듣지 못하는 소리로. 급작스레 팔아도 4천은 된다고 하더라. 안개가 일어서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음이었다. 서모는 내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사방이 괴괴하게 고요했다. 서모의 의중을 떠볼 어떤 시도도 필요 없는 숨소리까지 들리는 고요였다. 서모가 아주 낮게 숨을 쉬었다. 검은 반점이 자르르한 얼굴에 처연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사유가 요즘 나를 찾아오네. 황서방이요?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야. 더구나 연주한테 아이가 없는지도 6년이나 됐고. 그래서 땅을 처분했으면 싶다. 황서방이 돈을 달랍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들인 너와 의논을 하는 거다. 땅을 처분하면 난 괜찮다. 어차피 오래 살 몸도 아니고. 서모가 한숨을 쏟았다. 오래 살 몸이 아니다. 서모의 말을 곱씹었다. 서모의 삶. 사실 나는 서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이 조금도 가 있지 않았다. 서모의 수명까지 생각할 관심이 내 안에 어찌 있었으랴. 그렇게 살아온 내가 무섭다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성묘하러 모두 나섰다. 서모가 모시 한복을 입고 앞장섰다. 모시 한복에 숨은 서모의 육신이 움직였다. 작년에 보았던 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몹시 여유였다. 저 몸으로 땅을 주체할 수 없어. 땅을 팔겠다고 말한 것일까? 당신의 의붓 어머니, 노인 되면 우리가 맡아야 하는 거 아냐? 아내는 서모의 쇠락해진 육신을 예감하고 그렇게 말했을까? 강물이 굽이치는 언덕에 아버지와 생모의 봉분이 있었다. 10시가 조금 지나서 묘에 이르렀다. 묘로 오르는 길은 경사가 심했다. 5월의 아침 햇덩이가 부드러운 살을 사너리에 비비면서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한번 내려와라. 서모가 전화했을 때 아버지의 종말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폐가 극히 나빠졌다. 폐에 종양이 생겼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저승반점이 온몸에 끼얹어 있었다. 2달이라는 여분의 삶을 의사가 말해 주었을 때부터 아버지는 가을거지가 한창인 밭에 나가지 않고 마당 구석에서 그물을 손질했다. 밭은 기침으로 손질된 그물은 물에 잠기지 못했다. 이튿날도 아버지는 그물을 손질했다. 아버지의 몸으로는 그물을 들고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 더욱이 가을거지가 끝난 들에서 휘달려온 맵찬 바람이 강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나는 노을이 먹빛으로 머리를 부는 저녁에 그물을 들고 물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한기가 뼛속까지 스미는 몸으로 그물을 놓았다. 이튿날 강한계가 일제히 일어선 새벽에 그물을 건지러 물에 들어갔다.
그물이 놓이는 물의 깊이는 가슴 정도였다. 외려 물속이 더 따뜻한 느낌을 잠깐은 주었지만 하체의 냉기가 머리 떨림까지 변할 때 밖으로 나오면 뼈가 시렸다. 서머는 그물에 걸려 나온 참붕어와 모래무지를 뽀얗도록 고아서 아버지 밥상에 올렸다. 내가 잡아오는 고기 덕분에 아버지의 얼굴이 좋아지셨다. 서머가 창백해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했다. 그 가을 내내 온몸이 얼어붙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첫눈이 내리고 강이 얼었다. 그물을 들고 물에 들어갈 수 없었다. 아버지가 밤새 얼어붙은 강물처럼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 주먹질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했다. 아버지를 묻고 오면서 서모가 말했다. 무덤에 싹이 돋는 봄부터 내 하체에는 중증의 통증이 개미떼처럼 우글거렸다. 내가 죽거들랑 땅에다 묻지 말고 화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서모는 어떤 마력 같은 것을 소유한 것일까? 아버지의 폭행을 잠재우는 마력, 내 속을 꿰뚫어 보는 마력. 장모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더 사시다가 손주 불알도 만져보고 그러셔야죠. 황동출이 나섰다. 소주를 병째로 들고 마시는 눈가로 술기운이 얼룩졌다. 연주가 아내와 속닥거리다가 말을 멈추었다. 형님도 지체 말고 자식을 가져야죠. 우리야 뭐 허리가 뒤틀어지도록 용을 써도 안 돼서 이러고 있지만 고모부, 누구는 뭐 낳기 싫어서 안 낳는 줄 알아요? 아내가 나섰다. 연주가 아내의 손을 감아쥐었다. 친구 새끼들이 날 고자로 알고 떠들어대지만 난 멀쩡한데 애가 안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둘 다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환장하는 거죠. 황동출이 또 병째 술을 마셨다. 그만 마셔요. 취하겠어요. 연주가 나섰다. 술맛이 확확 도지니까 마시지. 황동출이 소리 질렀다. 그만해라. 강을 내려다보던 서모가 돌아앉았다. 아무것도 읽어낼 수 없는 텅 빈 얼굴이었다.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알을 쫓던 산새가 놀라 포르륵 날아갔다. 여름까지는 땅을 팔아 놓을 테니 내려오너라. 땅을 팔아요? 동시에 세 명의 입에서 같은 소리가 나왔다. 나는 강에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유언이다. 아범과는 얘기가 됐다. 소모가 못을 박듯 덧붙였다. 황동출이 술병을 숲에 뿌리치듯 던지고 비칠비칠 걸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눈을 더 꼭 감고 싶은 욕망이 온몸을 긴장시켰다. 그가 아주 가까이 왔음이 등떨미로 느껴졌다. 그건 연주 몫이네. 올가지는 가슴을 갑자기 풀어헤치며 말했다. 아버님의 유언이라네. 서모가 다시 말했다. 연주가 흐느껴 울었다. 황동출이 담배를 뻑뻑 피웠다. 서모가 강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내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서모는 여전히 강물에 시선을 두었다. 연주가 훌쩍거림을 멈추었다.
아내가 굵은 누나를 연신 굴렸다. 바람이 불어 수면이 은비늘처럼 반짝거렸다. 자식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서모가 말했다. 아버지의 유언과 땅과 4천만 원의 돈 때문에 갑자기 온순해진 황동출이 야수처럼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또 담배가 들렸다. 노래 잘하고 있는 별을 수확하면 쌀 20가마는 좋게 넘을 것이다. 밭에는 콩이 좀 있고 가을거지가 끝나면 한번 들러야 할 것이다. 수확해서 반은 갖고 반은 남매에게 공평하게 붙여주라고 영범네에게 일러는 두겠다만 그래도 수확할 때는 도리상 내려와 봐야 하는 게 옳을 게다. 서모는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도 서모의 말을 끊지 않았다. 가을이란다. 여름까지는 농사일을 추스를 것 같은데 수확은 못 볼 것이다. 나는 그때 서모의 몸에 내려앉은 검은 기미를 보았다. 서모가 말을 이었다. 그 말은 혀를 놀려 모음과 자음을 조화시켜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다. 몸의 어느 한 곳에 구멍이 뚫려 저절로 나오는 소리였다. 석 달을 더 못 산다고 의사가 말하더라. 순간 하체에 아릿한 통증이 몰려왔다. 불현듯 그물에 걸린 참붕어가 뇌리에 떠올랐다. 바람이 불었다. 수면이 바람에 쓸렸다. 강어귀 삶의 울타리로 그물이 둘러치는 소리, 모래알이 사락거리고 그물에 걸린 붕어의 끔벅이는 눈, 새벽 강 안개에 묻히던 내 안에 실어. 폐암이란다. 의식이 아득해지며 보둥거리는 사이 서모의 절망이 강물로 침잠하고 하체를 칼로 도려내는 통증에 하늘이 노랗도록 이를 악물었다. 마른 목에서 헛것이 캐 토해졌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언뜻 보면 주인공이 기구한 운명처럼 보이지만 우리네 삶도 결코 녹록지 않기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참 무능력하고 못된 건 사실이지만 아내가 죽고 짐승처럼 울고 마지막까지 잊지 못한 주인공의 모습에서 여러 생각을 갖게 해주는 듯 합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후회 없는 인생 아닐까요? 부자, 가난 이런 것 다 떠나 후회 없는 인생. 어차피 떠날 땐 다 빈손이니 마음이라도 훌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소풍 잘 끝내고 간다라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행복하게 떠날 수도 있겠지요. 네, 오랜만에 다시 배웠는데요.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